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경찰력이 집결 중인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전날 밤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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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울었다! 울산 삽니다. 울산이요? 울산에서 매번 2주에 한 번씩 올라오죠. 2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연휴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잘못되면 저희도 다 죽는 목숨이라 생각하고 지금 1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공소기각 혹은 무죄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 1심 선고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이 차벽으로 모두 막혔습니다. 법원 촬영하시려면 동쪽으로 가셔가지고 동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다 막혀 있어요 지금. 네, 통제돼가지고 동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법원 동문 앞은 경찰과 시위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내란 재판 선고. 법원 바깥에선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한 시민. 방송 중이세요? 아, 유튜브 방송 중이세요? 아, 어떤 결과를 원하세요? 뭐 최고형이죠. 최고요? 최고형. 아, 어디서 주무세요? 아, 여기서요? 극우 지지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법원 앞. 그는 작년 5월부터 이 천막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여기가 없으면은 지금 전부 다 보수들의 천국이잖아요. 그죠? 제마저 없으면 여기 다 완전히 보수들의 어떤 지역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추위와 불편을 견뎌가며 선고가 나는 오늘을 기다려온 시민. 그만큼 결과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아니면 우리도 행복해가 우리도 같이. 쟤들이 외치는 게 계엄은 정당했다. 그런 말 외치잖아요. 내란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1심으로 내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은 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법원 앞 사거리에 대형 버스가 도착합니다. 출발지는 부산, 울산, 포항. 1심 판결을 보기 위해 버스를 대절해온 시민들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뤄가는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무죄지. 무죄? 당연히 무죄 아니면 기각이지. 이게 재판 끄리가 아니에요.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통수권자가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구속시키는 나라 있어요? 공소 기각을 바라는 시민들. 법원 인근에는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오늘의 판결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2024년 12월 3일에 그날
윤석열이 구대염을 선포하면서부터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전 국민이 다 지켜봤고 다른 데에서 내란을 다 인정했는데 여기서 내란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이 내란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형 판결이 안 나오면 저 같아도 내란 한번 해볼 텐데 라는 생각이 앞으로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판결이 굉장히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마저 사형이 안 나오면 좀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경찰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선고 시간이 임박한 겁니다. 피고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은 법정 입구의 보안 검색도 평소보다 강화됐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사람들의 눈과 귀가 TV 생중계로 쏠렸습니다.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예. 예, 다음 피고인. 공교롭게도 1996년 전두환 씨가 사형을 선고받았던 417호 법정. 이날의 피고인들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문 낭독 끝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자, 이제 국회가 할 일들이 다만만 안 나오기를 바랬는데 코끝에 다만에서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가지고 지금 어지러지래요. 지금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재판부. 자기네들이 왜 우리들한테 굴림을 하려 하냐 말이야. 맞아. 왜 우리한테 굴림을 해? 뭐 때문에 굴림을 해요? 절대 굴림하는 걸 못 봅니다. 우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이번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이었던 겁니다.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결국 판결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국회 집무실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우원식 국회의장.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판결이 끝난 후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소회를 직접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제시한 감형 사유가 적절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요. 만약에 계획 중에 하나만 성공했잖아요. 지금 이 재판은 진행될 수 없는 재판인 겁니다. 즉 이번 비상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들의 저항과 소극적인 군인들의 임무 수행 덕 때문이었는데 이번 판결문에서는 물리력 행사가 자제되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런 부분이 부각되지 못한 부분은 저는 표현이 좀 아쉽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란임을 확인하고 무기징역형을 확정지은 이 자체만으로도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내란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 선포 443일 그리고 기소된 지 389일 만에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선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국헌문란의 의미 그리고 폭동의 의미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30년 형을 선고를 하면서 특검의 구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교적 중한 형이 선고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판결과 관련해서 노상원 수첩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의미가 한 번 더 평가되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 사형 구형 논구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성을 할 때 특검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구형의 의견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제가 초안을 잡고 수십 차례 그 수정되고 계속 문구 하나 수정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공판 과정에서 봉투로 전달이 돼서 최종적인 그 의견서를 가지고 제가 구형을 했고 그리고 구형과 관련한 그 최종 형량도 특검이 특히 피고인 윤석열의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그 최종 구형에 대한 그 의견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사형을 구형하게 됐습니다. 네. 그 재판이 그 전날에 15시간 정도 이루어졌고 그날 재판은 총 합의 17시간 30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쯤에 제가 밤 9시 반 넘어서 구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어떤 표정이나 또 피고인들의 표정들 그리고 방청객의 분위기들을 좀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저희의 구형의 의미들을 상당히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당시 석방 결정을 내린 건 이번 1심 재판을 맡은 지귀현 재판부. 체포 5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장소에서 자유롭게 개인 일정을 소화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승복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정선거를 주제로 한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경찰 조사엔 불응했습니다. 그의 행동과 발언들은 재판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 이번에 능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처음에 그 이제 얼굴 비춰주거든요. 그 재판 법정 내부를 이제 언론이 촬영하게 해주는데 그것도 처음에 한 1, 2주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또 이제 내란이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온 국민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될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첫 재판을 비롯 많은 내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 재판 내용 공개를 촉구한 활동가들. 지난 1년간 주요 피고인들의 공판을 찾아다니며 시대의 기록자를 자처했습니다. 이병식 가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재판 과정을 감시하고 시민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절박감. 작은 힘들이 모여 재판 속기록을 완성해 갔습니다. 가끔 재판을 듣다 보면 그날에 있던 통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 열고 당장 들어가서 부수라고 해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전화 목소리로 들을 때면은 서늘해지죠. 서늘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이거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피고인 22명, 200여 회의 재판을 방청하며 써내려간 이른바 내란 대장경. 모두 660여 명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언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군인들의 진술은 이번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통과를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걸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위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의 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국회 통제 임무를 맡은 조성현 대령.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채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 지시했습니다. 추가 병력 진입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조성현은 이 계엄이 저지될 수 있었던 핵심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조성현이 수도군단에서 소방사에서 국회에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 이 사람이 후속 부대를 계속 들어오라고 했으면은 현장에서 시민들 다 끌어내고 다 의원들 끌려 나올 수도 있었어요. 재판에서 흔들림 없이 증언을 이어갔던 조 대령.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 또한 저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어려움 과정이거든요. 여전히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중히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네. 김형기 대령 또한 위법한 명령에 반발하며 핵심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12시 반에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담을 넘어가라. 그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던 김 대령. 국가와 국민을 지키지 않는 임무는 수행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 안 한다, 그 조직에게 충성합니다라는 말이 윤석열 똑같이 했던 말이잖아요. 검사 시절에 청문회 나와서 한 명은 진짜 대역죄인 돼가지고 앉아 있고 하나는 나와서 내 진짜 군 생활을 했고 내 소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나 막 이런 감정도 들고 혹자는 통쾌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내란에 항거한 군인들. 김문상 수방사 대령은 헬기 승인을 거부하며 계엄군 투입을 지체시켰고, 권영환 대령은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2차 계엄이 논의됐던 정황을 재판에서 진술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군인들이 증인 진술 잘 해줘가지고 말미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증언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 초반부에 증인들의 진술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이 명령받은 대로 진입을 하고 시민들을 폭도라고 간주를 했다면은 그 5.18 민주화 항쟁과 같은 유사한 유혈 사태가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 작전에 투입되었던 우리 초급 장교, 부사관, 병 이런 분들이 이것은 나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날을 같은 모습으로 증언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 극우 인사 전한길 씨가 제작한 영화 상영회.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모인 가운데 김현태 전 707 단장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김현태 단장님.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입니까? 그런데도 국민들 대다수가 내란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진실을 전하자. 지난 1년간 비상계엄 이후에 레거시 미디어와 민주당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우리 군을 무너뜨렸습니다. 비상계엄 엿새 후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 전 단장. 계엄 당일 자신이 들은 명령을 고백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당시 특전사 부대원들에게 국회 봉쇄 임무를 지시한 김 전 단장. 이에 유리창을 깨고 국회 내부에 침투하긴 했지만 국회의원 통제 목적은 없었다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내란 가담 혐의로 최근 국방부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그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KBS. 근데 제가 메이저 그 언론하고는 인터뷰 좀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전한길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연락 오셔서 오늘 저녁 시간 되시냐고 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라 해서 즉흥적으로 어제 저녁에 가게 됐습니다. 방향이 같다면 같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검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결국 구속 취소 넉 달 만인 지난 7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수감이 결정됐습니다. 그날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16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현재 윤 대통령께서는 글자 크기 16포인트 이하의 글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부종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명 위험이 있다는 담당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생중계되고 사령관급 핵심 증인이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인들을 직접 신문한 윤 전 대통령. 하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저 분명히 그때 네. 말씀을 들었고, 내가 가서 뭐 안주거리 할 것도 더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그날은 우리 주로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뭐 새로운 내용의 진술 참 많이 하시네요. 예, 왜 그런 내용을 왜 그동안에 조사에서 하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본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탄핵시키려고 하고 너가 어떤 뭐 술 취해서 잘못 기억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까지 하게 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압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당신은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너는 법을 모른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계속하시면 되죠? 네. 예. 51항서부터 한때 부하였던 증인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예. 지금 계속 해왔고.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입장 곤란하시면은 네. 답변을 안 해도 좋은데. 근데 그 바로 다음 공판기일에 여인영이 나올 예정했던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윤석열 변호인단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말려야 되거든요, 옆에서. 그런 질문 하지 마라. 근데 그걸 못 말려요. 그걸 못 말리고, 그러니까 특검은 이게 웬 떡이야. 다 녹화해놨죠. 다 녹화되죠. 그 다음날 여인영 왔을 때 바로 틀어요. 충암파로 불리는 내란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인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그동안 체포 명단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입에 밴 말이. 체포, 검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체포 대상자, 체포 명단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군검찰 진술한 거 보니까. 뭐 도대체 하지만 해당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영상 보셨죠? 홍정환에게 연락해서 체포 명단에 관해 이야기해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이랬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가 뭐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저는 지시 받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과 제가 그날 통화한 통화 기록은 그 검찰에서도 제시하신 대로 그 경호처 폰 기록 뭐 그게 답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까 그걸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 피고인 본인 윤석열 씨가 이번 재판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나서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이 이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국민들에게 오히려 납득을 시켜주셨습니다. 내란은 군대가 국회에 출동함으로써 성립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 제정을 한 사람들의 의도인 겁니다.
네, 이어서 특검의 공판 계획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증인 신문 순서를 군 하급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령관 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배치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래 예정된 증인이 한 800여 명 됐는데 하급자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맞고 그 하급자들의 진술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사령관이나 상급자들이 다른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의 신빙성을 깨트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급자들의 증언부터 계속 쌓아갔던 것이고 결국은 저희의 입증 전략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방청객들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재판이 뒤로 가면 갈수록 즉 결심이 다가올수록 방청객들의 수도 늘어났고 흥분의 정도도 상당히 고조됐습니다. 중간에 휴정할 때 방청석을 지나서 화장실을 또 가고 이래야 되는데 뒤를 따라와서 또 뒤에서 또 험담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이건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정 경위님들이 저희들을 방청객들과 마주치지 않는 동선으로 안내를 해주어서 방청객들의 흥분으로 인한 어떤 충돌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재판이 공개되면서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의 정치적 발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피고인의 태도도 중형을 구형하게 된 부분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서울 구치소 앞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이하상 변호사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 소란으로 15일간 감치되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두부로 합니다. 두부로? 다시는 이런 일 있지 말라고. 지난 14일간 불법 감치 종료되었습니다. 적들은 변호인을 가두었지만 변호인의 주장, 불법 기소, 공소 기각은 절대 가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KBS 김용수 PD인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이재명과 이진관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치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이재명과 이진관 다 한번 구경을 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내랑 프레임으로 해서 윤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사령관들을 핍박하는 정치적 사건입니다. 불법 기소, 불법 재판이죠. 당연히 한 거 해야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막말과 욕설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인물.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약한 놈입니다. 이런 물적 인적 역량도 안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재판을 지연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아님. 여자 변호사가 보여. 위증의 처벌을 경고하면서 아까 변호인한테 지금 위협하는 증인을 위협하는 얼마나 위협이 진술이 되겠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진행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것도 진행이죠.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이죠. 변호인들의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론도 통하지 않는다. 실체적인 그 진실에 관해서는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오히려 변호인들이 윤석열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런 극우 세력의 한 부분으로 또는 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기소됐던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 내내 계엄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비상계엄의 1인자와 2인자, 법정에서의 역할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변론.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른바 윤비어천가로 호응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걱정해 오셨던 분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다.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 김용현이 다 했다 전략입니다. 무죄를 주장하지 않아요. 김용현 변호인단은. 윤석열의 무죄를 주장해요. 12월 4일에 바로 당정청 회의가 있었다고 밝혀졌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책임을 다 군과 경찰에게 떠넘기자. 윤석열은 빼내고 이제 김용현에게 다 몰아주자라고 하는 전략이 그런 회의를 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 나왔죠. 내란 및 외환 특검이 최종 기소한 피고인은 총 27명. 정부 및 대통령실 고위직과 군경 지휘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어떠한 계엄 문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핵심 피고인이지만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 날에도 시내 호텔과 식당에서 목격됐던 한 전 총리. 하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그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한덕수 전 총리. 손에 이미 문서를 들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후에는 이상민 전 장관과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약 16분간 협의도 했습니다. 피고인? 그에게는 결국 구형 15년을 넘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국무총리라는 한덕수 총리의 지위에서 그런 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을 막거나 다시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작위,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그 계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CCTV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전화 지시를 직접 받는 듯한 장면. 그리고 문건을 한참 들여다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멀리서 본 종이 쪽지 몇 개라는 증언의 진실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역시 처음에는 문건을 못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문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그 내용을 봐도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라고 조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특검이 2차로 공개한 CCTV입니다. 대통령이 최 전 부총리에게 펼쳐진 형태의 문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가 53초간 읽었던 문건, 국회 무력화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상목이 받은 문건에 있었던 비상입법기구, 그게 내용이 또 중요해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국회를 무력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국회를 없애고 자기 말대로 입법을 할 국회를 대신할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국헌문란의 가장 결정적인 동기를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불구속 상태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장관 보고 내란의 공범이라 하시려면 내란의 공범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무슨 근거로 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으로 체포한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해 구치소를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KBS 추정식분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그날 교정본부장하고 통화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인력들 확보 관련해서 통화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통화하신 거 맞으세요? 혹시 그날로 11월 3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은 다르게 판단하셨을 것 같으세요? 법무장관은요. 법무참모예요. 법무비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률 문제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될 사람이에요. 계엄을 선포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즉각 해제해야 된다거나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했잖아요. 그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계엄 해제 결의안을 위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불참했습니다. 그날 밤 장소가 3차례나 바뀐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였습니다.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진입이 되지 않아서 당사에 모여 계셨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취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 예, 증언을 거부합니다. 네.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대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대구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화이팅! 지금 대구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제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려고 그래서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법 대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결을 지켜보시죠. 네. 혹시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혐의를 받고 계신데 판결을 지켜보시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민생 행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치 탄압에 관해서는 제가 정정당당히 사법 과정에 임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 의원분들에게 당사를 가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들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죄예요, 무죄! 무조건 무죄예요! 정당한 권한 행사니까 사실 오히려 내란이라는 이 워딩으로 이제 선동하는 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아스팔트 위의 주장. 그것은 재판 내내 되풀이됐던 피고인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내란 혐의 유죄를 확실히 했다는 것.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0년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관대하게 해석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법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내란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저는 해줬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치 못했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 이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의 증거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내란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고, 이번 내란 재판은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의 비행을 되짚어보는 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역사가 그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대통령의 무도한 권력이라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번 되새김질해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어떤 악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이것을 반성하는 계기로서 이번 내란 재판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의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는가? 법원의 결정은 이전에도 2차례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을 선고했던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란이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 이 결정은 우리 사회가 다시 통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세계정치학회가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입니다. 특정 단체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이 뜻깊게 다가옵니다. 시민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그냥 모두 합심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이거 뭐 국민의힘이다, 뭐 민주당이다 이거 말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무서우셨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용기를 내셔갖고 그렇게 가주셔가지고 되게 훌륭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이 없었으면 오늘 이런 날의 결과는 안 있었을 것 같아요.